앤드류의 팔찌에 새겨진 문양을 본 정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40년 전 자신의 인생을 파탄으로 만든 그 저주받은 가문의 표식이었다. 저, 저 팔찌는 어디서 구하신 건가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성우가 속삭였다. 어르신, 저 사람. 당신 아들을 죽인 진짜 가해자래요. 정희의 마음속에 40년간 억눌러온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69세의 한 할머니가 40년 만에 마주한 운명의 순간. 시골 양궁장에서 벌어진 감동 드라마입니다. 바람에 날린 화살. 과연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할까요? 40년 전 모든 것을 잃고 숨어 살던 전 국가대표 선수에게 마지막 기회가 찾아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마음도 분명 뜨거워질 거예요. 계속 함께하고 싶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박정희는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69세의 몸이지만 40년간 이어온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았어요. 간단히 세수를 마친 정희는 집 뒤편에 있는 작은 양궁장으로 향했습니다. 시골 외곽에 자리 잡은 이곳은 정희가 20년 전부터 혼자 운영해온 소중한 공간이었어요. 양궁장 입구에 걸린 나무 간판에는 정심양궁장이라는 글씨가 페인트가 벗겨진 채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정희는 녹슨 자물쇠를 열고 양궁장 안으로 들어섰어요.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먼지가 춤추는 공간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제 하루에 손님이 한 명이라도 오면 다행이지. 정희는 작은 한숨과 함께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벽에 걸린 여러 개의 활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손때가 묻어 윤이 나는 나무 활대를 부드러운 천으로 정성스럽게 닦기 시작했어요. 69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정희의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하고 세심했습니다. 관역판들은 세월의 흔적으로 군데군데 헤어져 있었고 한때 화려했을 양궁장 시설들도 이제는 낡고 초라해 보였어요. 하지만 정희에게는 이 모든 것이 소중한 기억들과 함께 숨쉬고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벽 한쪽에는 색이 바랜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어요. 29살의 정희가 금메달을 목에 걸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국가대표 양궁 여왕 박정희 아시아대회 3연패 달성이라는 신문 헤드라인이 사진 아래쪽에 노랗게 변색되어 붙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사진을 바라보는 지금의 정희 얼굴에는 자랑스러움보다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시절 정희는 대한민국 최고의 양궁 선수였어요. 연속 3번의 국제대회 금메달, 올림픽 출전을 앞둔 유망한 선수였습니다. 신문과 방송에서는 정희를 바람을 다루는 여인, 신궁의 재림 같은 화려한 수식어로 불렀죠. 하지만 40년 전 한 번의 배신과 스캔들로 모든 것을 잃고 이곳 시골 마을에 숨어 살게 되었어요. 당시 정희를 둘러싼 승부조작 의혹은 진실이 밝혀지기도 전에 언론에 의해 크게 부풀려졌습니다. 정희와 가장 가까웠던 코치의 배신, 그리고 그와 결혼했던 전 남편의 음모까지 더해져 정희는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결백을 주장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고 결국 정희는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조용히 사라져야만 했습니다. 정희는 활시위를 점검하며 과거를 떠올렸어요. 양궁장 한쪽 구석에는 남편이 생전에 직접 만들어준 나무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5년 전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남편, 그는 정희가 이곳에 정착한 후 만난 소중한 인연이었어요. 정희의 아픈 과거를 모두 알면서도 한 번도 탓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따뜻하게 감싸 안아줬던 든든한 동반자였습니다. 여보, 언젠가는 다시 화를 제대로 쏠 날이 올 거야. 당신 안에 잠들어 있는 진짜 실력을 나는 알고 있어. 남편이 자주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하지만 정희에게는 그런 날이 올 것 같지 않았습니다. 40년 전 그 일 이후로 정희는 단 한 번도 진짜 마음으로 화를 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손님들에게 양궁을 가르쳐주고 시범을 보이기는 했지만 그것은 그저 생계를 위한 기계적인 행동일 뿐이었어요. 아침 정리를 마친 정희는 문을 열고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오전 내내 양궁장을 찾는 이는 아무도 없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도시의 화려한 실내 양궁장을 선호했고 이런 시골의 작은 양궁장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빠 언제 올 거예요? 문득 아들 진수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매일 물었던 질문이 떠올랐어요. 정희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수는 이제 서울에서 자신의 가정을 꾸리며 바쁘게 살고 있었고 1년에 한두 번 의무적인 안부 전화를 할 뿐이었어요. 어머니의 과거를 알게 된 후 진수는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자랑스러워했던 어머니가 사실은 스캔들에 휘말렸던 인물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던 거죠. 오후가 되자 마을 어르신 몇 분이 양궁장에 들렀습니다. 이분들은 정희의 몇 안 되는 단골 손님이자 마음의 위안을 주는 소중한 사람들이었어요. 차 한 잔씩 마시며 세상 사는 이야기, 건강 이야기, 자식 자랑 등을 나누었지만 정희는 늘 듣기만 할 뿐이었어요. 정희 씨, 옛날 신문에서 본 그 사진 정말 당신 맞지? 그때 정말 유명했다며? 가끔 어르신들이 이런 질문을 하면 정희는 애매하게 웃으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시절 이야기는 정희에게 아픈 상처로 남아 있었어요. 어르신들이 돌아간 후 정희는 혼자 관역을 향해 화살을 쏘아보았습니다. 화살은 정확히 관역 중심을 맞췄지만 정희의 표정에는 아무런 감정이 없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뛰고 성취감을 느꼈을 텐데 이제는 그저 당연한 일처럼 여겨질 뿐이었습니다. 40년간 잠들어 있던 정희의 양궁 본능은 여전히 살아있었지만 정희의 마음은 이미 너무 오래 얼어붙어 있었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지자 정희는 양궁장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관역을 치우고 화살들을 케이스에 정리하고 활들을 벽에 걸어두었어요. 이런 일상이 벌써 20년째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변화라고는 찾아오는 손님의 수가 점점 줄어드는 것뿐이었어요. 정희는 이런 평범하고 고요한 일상이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안식처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꿈꿀 것도 바랄 것도 없는 그런 삶이었죠. 하지만 가끔은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양궁장 문을 잠그며 정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구름 사이로 별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하루가 지나갔고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거였어요. 정희는 그 모든 아픔과 그리움을 가슴 깊숙이 묻어둔 채 집으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정희가 평소처럼 양궁장에서 활 시위를 점검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멀리서 우렁찬 엔진 소리와 함께 외국인들의 시끄러운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정희는 고개를 들어 양궁장 입구를 바라보았습니다. 검은색 고급 승용차 2대가 황토빛 먼지를 일으키며 양궁장 앞에 거칠게 멈춰 섰어요. 차에서 내린 것은 외국계 관광객 무리였습니다. 5-6명 정도 되어 보이는 그들은 모두 값비싼 브랜드 옷차림에 최신형 카메라를 목에 걸고 있었어요. 정희는 오랜만에 찾아온 단체 손님이 반가워서
급히 손을 털고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요즘 같아서는 이런 손님들이 오는 일이 한 달에 한 번도 없었거든요. 어서 오세요. 양궁 체험을 원하시나요? 정희가 어설픈 영어로 인사를 건네자 그중 키가 큰 한 남자가 유창한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이 지역을 관광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양궁을 체험해 볼 수 있나요? 그 남자는 50대 후반으로 보였고 건장한 체격에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정희는 그의 완벽한 한국어 실력에 조금 놀라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물론이죠. 이쪽으로 오세요. 먼저 기본적인 안전 수칙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정희는 20년간 손님들을 맞아온 경험을 살려 차근차근 양궁의 기초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활을 잡는 방법, 화살을 꺼는 방법, 조준하는 자세까지 정성스럽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 앤드류 항과 그의 일행들은 정희의 진지한 설명을 대충 들으며 서로 농담을 주고받았어요. 할머니, 이거 그냥 화살 당기고 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그렇게 복잡해요? 한 젊은 여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양궁을 진지한 스포츠가 아니라 그저 재미삼아 구경하러 온 놀이 정도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양궁은 정신력과 집중력이 가장 중요한 스포츠예요. 바람의 방향, 거리감,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안정이. 정희가 설명을 계속하려 했지만 관광객들은 이미 관심을 잃고 서로 사진을 찍으며 웃고 있었어요. 정희는 약간 당황했지만 끝까지 참을성 있게 기본 자세부터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습니다. 처음 몇 번의 시도에서 관광객들의 화살은 모두 관역을 크게 벗어났어요. 어떤 화살은 하늘로 날아가기도 하고 어떤 화살은 땅에 박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망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웃으며 서로의 실수를 놀려댔어요. 저기 봐. 완전히 엉뚱한 곳으로 갔네. 나보다 못하는 사람이 있다니 정말 신기해. 정희는 끝까지 친절하게 자세를 교정해주고 격려의 말을 건넸지만 그들의 오만한 태도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건방진 모습을 보였어요. 1시간 정도 지나자 앤드류 한이 갑자기 지루해하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거 너무 쉽잖아요. 뭔가 더 재미있는 걸 해볼 수 없나요? 앤드류는 양궁장 한쪽 끝에 바람에 심하게 흔들리는 작은 깃발을 가리켰습니다. 그 깃발은 25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고 가을 오후의 거센 바람 때문에 예측하기 어렵게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었어요. 할머니, 재미있는 내기 하나 해볼까요? 앤드류가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기 저 바람에 날린 깃발, 저거 정확히 가운데를 맞히면 금괴 1개 줄게요. 해보겠어요, 할머니? 앤드류의 말에 다른 관광객들이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에게는 불가능한 도전을 늙은 할머니에게 제안하는 재미있는 장난 정도로 여겨졌어요. 누군가는 설마 정말 해보려고 하나? 라며 킬킬거렸습니다. 금괴요? 설마 진짜는 아니겠죠? 정희가 반신반의하며 물었습니다. 앤드류는 주머니에서 손바닥 크기의 반짝이는 금괴 하나를 꺼내 정희 앞에 내밀었어요. 정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짜 금괴였어요. 그런 값비싼 물건을 이렇게 쉽게 내기도구로 내놓다니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배경을 가진 인물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진짜 금괴네요. 하지만 저런 조건에서 움직이는 깃발을 맞히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바람의 방향도 계속 바뀌고. 정희가 망설이며 말하자 앤드류는 더욱 거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려우니까 재미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자신 없으세요? 옛날에 양궁 선수였다고 들었는데 실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되나 보네요. 앤드류의 도발적인 말에 정희는 가슴이 뜨끔했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앤드류가 손목을 들어 올리며 시계를 확인하는 순간 정희의 시선이 그의 팔찌에 고정되었어요. 그 팔찌에는 정희가 평생 잊을 수 없는 특별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정희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어요. 그 문양은 40년 전 정희의 금메달을 훔치고 승부 조작을 꾸며서 정희의 인생을 파탄으로 몰아넣은 전 남편의 가문 표식이었습니다. 정희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 문양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고 40년간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문양이 이 낯선 남자의 팔목에 있다니. 저 팔찌는 어디서 구하신 건가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앤드류는 정희의 급변한 표정을 주의 깊게 살펴보며 천천히 미소를 지었어요. 마치 정희의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아, 이거요? 우리 가족 대대로 내려오는 유물이에요. 할머니가 혹시 이 문양을 아시나요? 꽤 오래된 건데. 앤드류의 말에 정희의 마음이 격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남자가 과연 누구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 저주받은 가문의 표식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우연의 일치일 리는 없었어요. 정희의 모든 직감이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관광객들은 정희와 앤드류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긴장감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여전히 시끄럽게 떠들며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희와 앤드류 사이에는 40년 전의 어두운 과거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내기 한번 해보겠어요. 정희가 갑자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앞서의 망설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대신 40년 만에 느껴보는 뜨거운 투지가 가슴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그 문양을 본 순간 정희 안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앤드류는 정희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더욱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원하던 반응을 끌어낸 것에 만족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정희는 벽에 걸린 여러 개의 활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자신에게 친숙한 것을 골랐어요. 손에 잡히는 순간 40년 전 국가대표 시절의 감각이 희미하게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오래된 나무알을 손에 쥔 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활대에서 전해오는 익숙한 감촉이 40년 전의 기억을 깨우기 시작했어요. 손가락 끝으로 느껴지는 활시위의 장력, 활을 잡는 순간의 무게감, 그 모든 것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오며 깃발을 이리저리 흔들어댔어요. 정희는 천천히 눈을 뜨고 바람의 방향과 세기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국가대표 시절 코치가 항상 강조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정희야, 바람은 적이 아니라 친구야. 바람을 읽을 수 있으면 불가능한 샷도 가능해진다. 관광객들은 휴대폰을 들고 정희를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저 할머니 정말 맞힐 수 있을까? 라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른 사람은 설마 저렇게 흔들리는 걸 어떻게 맞춰? 라며 웃었습니다. 앤드류는 팔짱을 끼고 정희를 지켜보며 묘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의 팔찌에서 반짝이는 가문 표식이 정희의 시야에 계속 들어왔습니다. 정희는 그 표식을 볼 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정희는 화살통에서 가장 곱고 깃털이 잘 정돈된 화살 하나를 골랐습니다. 화살을 활시 위에 거는 순간 그녀의 몸은 저절로 국가대표 시절의 자세를 취했어요. 왼발을 앞으로 오른발을 뒤로 하고
몸을 비스듬히 틀어 안정적인 스탠스를 만들었습니다. 오, 자세가 제법 그럴듯한데요? 한 관광객이 놀란 듯 말했지만 정희는 들리지 않았어요. 이미 정희의 의식은 관역과 바람, 그리고 자신의 몸 상태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활시위를 천천히 당기기 시작했어요. 69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팔 근육은 여전히 탄탄했습니다. 40년간 매일 양궁장에서 활을 다루며 유지해온 기초 체력 덕분이었어요. 활시위가 턱 밑까지 당겨지자 정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바람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불고 있었어요. 세기는 중간 정도 하지만 계속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바람의 패턴을 읽으려고 집중했어요. 3초 간격으로 강해졌다가 약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너무 오래 걸리는 것 아니에요? 언제까지 조준할 거예요? 앤드류가 약간 조급해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전혀 서두르지 않았어요. 진짜 양궁에서는 타이밍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정희의 머릿속에는 40년 전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첫 번째 국제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날, 전 남편과 처음 만난 날,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그 끔찍한 날까지 말이에요. 당시 정희는 올림픽을 한 달 앞두고 있었습니다. 모든 언론이 정희의 금메달을 확신하고 있었고 정희 자신도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하지만 전 남편과 코치의 배신으로 승부조작 의혹에 휘말리게 되었고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때 내가 쏘지 못했던 마지막 화살. 이번에는 쏠 수 있을까? 정희의 마음속에서 옛 기억과 현재가 뒤섞였어요. 바람이 잠시 잦아드는 순간을 기다리며 정희는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했습니다. 마침내 바람이 약해지는 타이밍이 왔어요. 정희는 망설임 없이 활시위를 놓았습니다. 화살이 공중으로 날아가며 특유의 날카로운 소리를 냈어요. 관광객들이 모두 화살의 궤적을 따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화살은 깃발을 스쳐 지나가며 뒤쪽 나무에 박혔어요. 아슬아슬하게 빗나간 것이었습니다. 아, 아까워라. 한 관광객이 아쉬워하며 소리쳤지만 다른 사람들은 역시 불가능하지라며 실망스러워했어요. 앤드류는 그래도 꽤 가깝게 갔네요라며 건성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반응은 달랐어요. 화살이 빗나간 순간 정희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만에 느끼는 이 설렘, 이 긴장감, 이 살아있다는 느낌이 정희를 압도했어요. 그래, 이거야. 이 느낌이야. 정희의 눈빛 속에 작은 불꽃이 켜졌습니다. 비록 첫 번째 화살은 실패했지만 정희는 이상하게도 희망을 느꼈어요. 손의 감각이 돌아오고 있었고 바람을 읽는 능력도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정희가 조용히 말했어요. 앞서와는 완전히 달라진 목소리였습니다. 더 이상 망설임이나 두려움이 없었어요. 대신 40년간 잠들어 있던 승부욕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앤드류는 정희의 변화된 모습을 주의 깊게 관찰했어요. 처음 양궁장에 들어왔을 때의 기죽은 할머니가 아니라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기회는 2번까지만 드릴게요. 앤드류가 말했지만 정희는 이미 2번째 화살을 화살통에서 꺼내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더욱 신중하게 화살을 선택했습니다. 깃털의 상태, 화살대의 무게, 모든 것을 꼼꼼히 확인했어요. 정희는 다시 활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보다 더욱 안정된 자세를 취했어요. 바람의 패턴도 어느 정도 파악했고 거리감도 몸에 익었습니다. 관광객들은 정희의 진지한 모습에
조금씩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구경거리로 여겼지만 이제는 정말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정희는 활시위를 당기며 40년 전 마지막 올림픽 예선 경기를 떠올렸어요. 그때도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마지막 화살을 쏘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쏘지 못했어요. 스캔들 때문에 마음이 흔들렸고 결국 기권하고 말았던 것이죠. 이번에는 다르다. 이번에는 내가 쏠 거야. 정희의 마음속에서 40년간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노, 억울함, 그리움, 그리고 복수심까지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바람이 다시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이번에도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왔을 때 정희는 모든 힘을 다해 활시위를 놓았습니다. 두 번째 화살도 깃발을 간발의 차이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까웠지만 여전히 명중하지는 못했어요. 관광객들 사이에서 아쉽다, 정말 아깝네 하는 탄식이 들려왔습니다. 앤드류는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쉽네요, 할머니. 정말 가까웠는데. 하지만 약속은 약속이죠. 앤드류가 금괴를 다시 주머니에 넣으려 하자 정희가 급히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정희의 목소리에는 40년 만에 느끼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비록 두 번 모두 실패했지만 정희는 이상하게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강렬한 도전 의식이 불타오르고 있었어요. 앤드류는 잠시 생각하더니 교활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죠.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건을 바꿀게요. 앤드류는 주머니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정희가 궁금해하자 앤드류가 설명했습니다. 이건 이 마을 동쪽에 있는 공동주택 부지 계약서예요. 만약 내가 원하는 관역을 마치면 이 땅의 소유권을 넘겨드리겠습니다. 정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 공동주택은 마을 어르신들이 10여 년째 살고 있는 소중한 터전이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분들부터 정희와 비슷한 나이의 어르신들까지 총 15가구가 모여 살고 있는 곳이었어요. 그 땅이 당신 것이라는 말인가요?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근에 매입했습니다. 재개발 계획이 있거든요. 어르신들에게는 아직 통보하지 않았지만 다음 달이면 모두 이주해야 할 거예요. 앤드류의 말에 정희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 어르신들은 평생을 이 마을에서 살아온 분들이었습니다. 갑자기 이주하라고 하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할 거였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이번에는 제가 정하는 관역을 맞춰야 합니다. 앤드류가 마을 쪽을 가리켰어요. 멀리 보이는 언덕 위에 작은 깃발 하나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 언덕 위 깃발이요? 그건 너무 멀어요. 거리가 최소 50m는 될 텐데. 정희가 당황하며 말했지만 앤드류는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거절하셔도 됩니다. 대신 어르신들에게는 내일 당장 이주 통보를 하겠지만요. 정희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거절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성공할 자신도 없었어요. 하지만 마을 어르신들을 생각하면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관광객들이 떠나간 후 정희는 혼자 양궁장에 남아 멀리 언덕 위 깃발을 바라보았어요.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바람도 점점 거세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을 후배 성우가 양궁장을 찾아왔어요. 40대 중반의 성우는 정희가 이 마을에 정착할 때부터 도움을 주었던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어르신, 오늘 외국인들이 다녀갔다면서요? 무슨 일 있었어요?
성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희는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앤드류의 정체, 그의 팔찌에 새겨진 문양, 그리고 내일의 승부 제안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성우는 정희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심각한 표정이 되었어요. 특히 앤드류의 팔찌 문양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깜짝 놀라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어르신, 혹시 그 사람 앤드류 한이라고 했죠? 네, 맞아요. 왜요? 성우가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르신, 사실 제가 며칠 전에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한. 성우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정희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정희는 불안한 마음으로 성우를 재촉했어요. 무슨 이야기인데요? 말해보세요. 어르신의 아들, 진수 씨 말이에요. 5년 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잖아요. 정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들 이야기가 나오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우연히 알게 된 건데 그 교통사고의 진짜 가해자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성우의 말에 정희는 몸이 굳어졌어요. 무슨 말이에요? 공식적으로는 상대방 운전자가 가해자로 처리되었지만 실제로는 그 뒤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돈으로 사건을 조작했다고. 성우가 주머니에서 낡은 신문 스크랩을 꺼냈어요. 5년 전 교통사고 기사였습니다. 여기 보세요. 가해자로 알려진 이 사람, 사실은 그냥 대리 운전자였어요. 진짜 차 주인은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신문을 받아들었어요. 기사를 읽어보니 성우의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당시에는 너무 슬퍼서 자세히 알아보지 못했는데 지금 보니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어르신이 묘사한 그 앤드류 한이라는 사람, 혹시 그가 진짜 가해자일 수도 있어요.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성우가 말을 잇지 못하고 망설였어요. 정희는 다급하게 성우를 재촉했습니다. 빨리 말해보세요. 어르신, 그 사람이 진수 씨를 죽인 진짜 범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성우의 말이 끝나자 정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40년 전 자신의 인생을 파탄으로 만든 가문의 후손이 이제는 자신의 아들까지 죽인 범인이라니. 이 모든 것이 우연일 리가 없었습니다. 그럼 오늘 그가 양궁장에 온 것도 의도적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어르신의 정체를 알고 일부러 찾아온 것 같습니다. 정희의 마음속에 40년간 억눌러왔던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전 남편의 배신, 잃어버린 금메달, 그리고 이제는 아들의 죽음까지 모든 것이 이 가문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어르신, 내일 승부는 하지 마세요. 너무 위험해요. 그냥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다른 방법을 찾아봅시다. 성우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정희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요. 40년간 도망쳐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성우야, 내일 승부는 꼭 해야겠어. 이번에는 내가 이겨야 해. 정희의 눈빛에는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천장을 바라보며 성우가 알려준 충격적인 진실을 되새겼어요. 아들 진수의 죽음이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일이었다니. 정희의 가슴은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새벽 4시 정희는 결국 잠을 포기하고 일어났어요. 양궁장으로 향하면서 정희는 40년 전의 기억들을 차근차근 떠올려 보았습니다. 당시 전 남편 박철민과의 만남, 그가 속한 가문이 어두운 비밀들, 그리고 자신을 함정에 빠뜨린 승부조작 사건까지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박철민의 가문은 겉으로는 명망 있는 사업가 집안이었지만 뒤로는 각종 불법적인 일들에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스포츠 승부 조작은 물론이고 부동산 투기, 심지어 정치인들과의 유착까지. 정희는 결혼 후에야 그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당시 정희는 올림픽을 한 달 앞두고 있었습니다. 모든 전문가들이 정희의 금메달을 확신하고 있었고 정희 자신도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박철민과 그의 가문이 거대한 승부 조작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보, 이번 올림픽에서 은메달만 따면 안 될까? 우리 가문에 엄청난 이익이 될 거야. 박철민이 처음 그런 제안을 했을 때 정희는 귀를 의심했어요. 평생의 꿈이었던 올림픽 금메달을 포기하라니. 정희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박철민과 그의 가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정희의 코치를 매수하고 언론에 가짜 스캔들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정희가 이미 승부 조작에 가담했다는 거짓 증거들을 조작해서 언론에 흘렸어요. 결국 정희는 올림픽 출전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희를 비난하는 목소리만 높아졌죠. 박철민마저 정희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도망쳤고 정희는 모든 것을 잃은 채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문의 후손이 자신의 아들까지 죽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어요. 양궁장에 도착한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이었지만 정희는 잠시라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활을 들고 연습을 시작했지만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관역을 완전히 벗어났고 두 번째 화살은 겨우 관역 가장자리에 맞았어요. 평소 정희의 실력을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결과였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안 돼. 정희는 활을 내려놓고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마음이 흔들리니 몸도 따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40년간 억눌러온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면서 정희의 정신 상태는 극도로 불안정해져 있었어요. 오전 10시쯤 마을 어르신들이 하나둘씩 양궁장을 찾아왔습니다. 성우가 어젯밤 상황을 설명했는지 어르신들의 표정이 모두 심각했어요. 정희야, 우리 때문에 그런 위험한 일을 할 필요 없어. 마을에서 가장 연장자인 김할아버지가 정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정희야. 우리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가면 되잖아. 너까지 위험할 필요는 없어. 다른 어르신들도 모두 같은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어르신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에게는 개인적인 원한이 있어요. 정희는 어르신들에게 40년 전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이 국가대표였던 시절, 전 남편의 배신, 그리고 아들의 죽음까지 모든 진실을 말했어요. 어르신들은 정희의 이야기를 들으며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온화했던 정희에게 그런 아픈 과거가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것이었어요. 그래도 정희야, 복수가 뭐가 중요해? 내 몸이 더 소중하잖아. 하지만 정희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40년간 도망쳐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어요. 오후가 되자 정희는 다시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욱 나빠졌어요. 손이 계속 떨렸고 집중력도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평소 쉽게 마치던 20m 관역도 제대로 마치지 못했어요. 그때 성우가 다시 양궁장을 찾아왔습니다. 성우의 표정도 어제보다 더욱 심각했어요. 어르신, 제가 더 알아본 게 있어요. 성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앤드류 한이라는 그 사람.
박철민의 조카였어요.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대규모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희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번 마을 재개발 사업도 그가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어요. 어르신을 일부러 찾아온 것도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성우의 말에 정희는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일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앤드류는 정희의 정체를 알고 있었고 일부러 도발하려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어르신, 이건 너무 위험해요. 경찰에 신고하는 게 어떨까요? 하지만 정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성우야, 40년 전에도 그랬어.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았고 오히려 나만 피해를 받지.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야. 정희는 다시 화를 들어 올렸지만 여전히 손이 떨렸어요. 마음이 복잡하니 몸도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정희는 연습을 포기했어요. 하루 종일 연습했지만 오히려 실력이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내일 승부에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양궁장 문을 잠그며 정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정희의 마음은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이제 정말 끝인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40년 만에 찾아온 복수의 기회였지만 정희에게는 그것을 이뤄낼 힘이 없어 보였어요. 나이 든 몸, 흔들리는 마음, 그리고 너무나 컸던 상처들. 모든 것이 정희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정희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은 전혀 오지 않았어요. 내일이면 앤드류와의 승부가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연습에서 보여준 형편없는 실력을 생각하니 절망감만 밀려왔습니다. 정희는 베개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진수야, 엄마가 너의 원수를 갚아주고 싶은데 엄마에게는 그럴 힘이 없구나. 밤 12시가 넘어서도 정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때 창밖에서 작은 불빛들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어요. 정희는 궁금해서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마을 어르신들이 손전등을 들고 양궁장 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김할아버지를 비롯해서 평소 정희를 아껴주던 어르신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급히 옷을 입고 뛰어나갔어요. 어르신들, 이 밤중에 웬일이세요? 정희가 다가가자 김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희야, 우리가 양궁장 불을 좀 켜놨어. 같이 가자. 어르신들을 따라 양궁장에 도착한 정희는 깜짝 놀랐어요. 양궁장 안에 촛불들이 켜져 있었고 어르신들이 둥글게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작은 제사를 지내는 것 같았어요. 정희야, 여기 앉아. 어르신들이 정희를 가운데 자리에 앉혔습니다. 김할아버지가 정희의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말했어요. 정희야, 우리가 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 40년간 혼자 그 모든 아픔을 견뎌왔구나. 다른 어르신들도 하나씩 말을 이었습니다. 정희야, 내가 우리 마을에 온 지 20년이 됐지?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위로받았는지 몰라. 맞아, 정희야. 내 양궁장은 우리한테 단순한 운동 공간이 아니야. 희망이었어. 박할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정희야, 내가 남편 잃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내가 위로해줬잖아. 양궁 가르쳐 주면서 다시 살아갈 용기를 줬고 어르신들의 말을 들으며 정희도 눈물이 났어요. 자신은 이 마을에서 숨어 살기만 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르신들에게는 소중한 존재였던 것이죠. 정희야, 내 활은 우리한테도 희망이야. 그 땅 잃으면 우리 모두 길바닥에 나앉게 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내가 다시 꿈을 찾는 거야. 김할아버지의 말에 정희는 고개를 숙였어요. 어르신, 저는
저는 이제 예전 같지 않아요. 오늘 연습해보니까 손도 떨리고 집중도 안 되고 그때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이 할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희야, 내가 90이 넘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정말 중요한 건 마음이지. 이 할머니는 정희의 어깨를 두드리며 계속 말했어요. 내가 40년 전에 잃어버린 건 금메달이 아니야. 꿈을 향해 나아가는 용기였어. 그런데 지금 그 용기가 다시 돌아왔잖아. 어르신들은 정희를 둘러싸고 앉아서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각자의 인생 이야기, 겪어온 시련들, 그리고 서로에게 받은 위로들까지 모든 것을 나누었습니다. 새벽 4시가 되자 어르신들이 하나둘씩 일어났어요. 정희야, 이제 우리는 돌아갈게. 내가 혼자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어르신들이 떠나간 후 정희는 혼자 양궁장에 남았습니다. 촛불들이 하나씩 꺼져가며 동틀녘의 고요함이 찾아왔어요. 정희는 벽에 걸린 활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활, 정희가 20년 전 이곳에 정착할 때 처음 만든 활이 눈에 들어왔어요. 정희는 그 활을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습니다. 그래. 바람은 변덕스럽지만 바람을 타는 건 내가 해온 일이야. 정희는 활 시위를 새로 매기 시작했어요. 40년 전 국가대표 시절 코치가 가르쳐준 활 시위 매는 법이 손에 익어 있었습니다. 세심하게, 정성스럽게, 마치 의식을 치르듯 활 시위를 메었어요. 동이 트기 시작하자 정희는 활을 들고 연습장에 섰습니다. 먼저 20m 관역부터 시작했어요. 첫 번째 화살은 여전히 떨렸지만 두 번째 화살부터는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마음을 비우고 정희는 40년 전 자신이 했던 루틴을 하나씩 되살려갔어요. 호흡법, 자세, 그리고 마음가짐까지 모든 것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오를 무렵 정희는 30m 관역도 안정적으로 마치게 되었어요. 어젯밤의 절망감은 어디로 갔는지 정희의 몸과 마음에는 새로운 에너지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휴식을 취하며 어르신들이 해준 말들을 되새겼어요. 특히 이 할머니의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잃어버린 건 금메달이 아니라 꿈을 향해 나아가는 용기였다는 말이요. 맞아. 나는 40년간 두려워했어. 다시 실패할까봐, 다시 상처받을까봐. 정희는 언덕 위의 깃발을 바라보았어요. 50m가 넘는 거리,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바람. 분명 어려운 도전이었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전 8시쯤 성우가 양궁장을 찾아왔어요. 어르신, 밤새 여기 계셨어요? 어르신들이 촛불 들고 오는 걸 봤는데 성우는 정희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 어젯밤의 절망에 빠진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성우야, 고마워. 너와 어르신들 덕분에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어. 정희는 활을 들고 언덕 위 깃발을 향해 조준해 보았어요. 거리는 멀었지만 이제는 불가능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정말 하실 거예요? 성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정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래, 성우야. 이번에는 꼭 해낼 거야. 40년간 도망쳤지만 이제는 맞서 싸울 때가 됐어. 정희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평온하고 결연한 빛이 머물고 있었어요. 젊은 시절 국가대표였던 그 자신감과 집중력이 서서히 되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정희는 마지막 점검을 시작했어요. 활 시위의 장력, 화살의 상태, 그리고 바람의 패턴까지 모든 것을 세심하게 확인했습니다. 내일의 승부를 위한 마지막 준비였어요. 다음 날 오후 3시
앤드류와 그의 일행이 약속 시간에 맞춰 양궁장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어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왔어요.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정장을 입은 사업가들까지 총 10여 명이 넘어 보였습니다. 정희는 이미 1시간 전부터 양궁장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마을 어르신들도 하나둘씩 모여들어 정희를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긴장한 표정으로 정희 곁에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앤드류가 여유로운 표정으로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더 이상 위축되거나 떨리지 않았습니다. 네, 잘 잤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죠. 정희의 차분한 대답에 앤드류가 약간 놀라는 기색을 보였어요. 어제의 흔들리던 모습과는 180도 달라진 정희의 모습이 예상 밖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좋네요. 그럼 바로 시작할까요? 오늘의 관역은 앞드류가 언덕 위를 가리켰습니다. 어제와 같은 자리에 작은 깃발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희가 자세히 보니 깃발의 크기가 어제보다 더 작아져 있었습니다. 깃발이 어제보다 작은 것 같은데요? 성우가 의심스러워하며 말했지만 앤드류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아, 그거요? 바람 때문에 찢어져서 새로 달았어요. 원래 크기예요. 하지만 정희는 앤드류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일부러 조건을 더 어렵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정희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상관없어요. 시작하죠. 정희의 당당한 모습에 앤드류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어요. 어제 절망에 빠져 있던 정희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조건이 있어요. 앤드류가 갑자기 추가 조건을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바다 위 흔들리는 배 깃발이에요. 앤드류가 가리킨 곳을 보니 마을 앞 바다에 작은 어선 하나가 떠 있었어요. 그 배의 돛대에는 작은 깃발이 달려 있었고 파도 때문에 배가 계속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건 너무하잖아요. 성우가 항의했지만 정희는 오히려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요. 그 조건으로 하죠. 정희의 예상 밖 반응에 앤드류와 그의 일행들이 모두 당황했어요. 분명히 정희가 포기하거나 항의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 의외였던 것이죠. 정희는 벽에서 가장 오래된 활을 꺼내 들었어요. 어젯밤 새로 맨 활 시위가 완벽한 장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화살통에서도 가장 곱고 균형이 잘 잡힌 화살을 선택했어요. 바다 위의 배까지는 약 60m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게다가 배가 파도에 흔들리고 있어서 관역이 계속 움직이고 있었어요. 일반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조건이었습니다. 정희는 활을 들고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파도의 리듬, 바람의 방향, 배의 흔들림 패턴, 모든 것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40년 전 국가대표 시절 가장 어려운 조건에서도 명중시켰던 그 집중력이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할머니,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해가 지기 전에 쏘셔야죠. 앤드류가 조급해하며 재촉했지만 정희는 전혀 서두르지 않았어요. 진짜 고수는 절대 서두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활시위를 당기기 시작했어요. 69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팔 근육은 여전히 강했고 자세도 완벽했습니다. 어젯밤 어르신들과 나눈 대화가 정희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던 것이죠. 바람이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불어오고 있었어요. 중간 정도의 색이었지만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바람의 패턴을 읽으려고 집중했어요. 그 순간 정희의 머릿속에 40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마지막 올림픽 예선전에서 쏘지 못했던 그 화살, 그때의 후회와 아쉬움이
모두 되살아났어요. 이번에는 다르다. 이번에는 내가 쏠 거야. 정희의 마음속에서 모든 잡념이 사라졌어요. 오직 관역과 화살, 그리고 바람만이 존재했습니다. 주변의 소음도 사람들의 시선도 심지어 앞드류의 존재까지도 모두 잊혀졌어요. 배가 파도에 흔들리는 패턴을 관찰하며 정희는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렸습니다. 3초마다 배가 오른쪽으로 기울었다가 왼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확인했어요. 바람이 잠시 약해지는 순간이 왔어요. 동시에 배도 가장 안정된 위치에 있었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 순간 바람이 갑자기 방향을 바꿨습니다.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불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일반적이라면 당황했을 상황이지만 정희는 오히려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람아, 고마워. 정희는 바람의 변화를 읽고 화살의 각도를 미세하게 조정했어요. 40년간 바람과 함께 살아온 경험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활시 위에서 손을 놓는 순간 정희는 확신했어요. 이 화살은 반드시 명중할 것이라고 말이죠. 화살이 공중으로 날아가며 아름다운 포물선을 그렸습니다. 바람을 타고 곡선을 그리며 바다 위의 배를 향해 날아갔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화살의 궤적을 지켜보았습니다. 화살은 정확히 깃발 한가운데를 꿰뚫었어요. 완벽한 명중이었습니다. 와! 마을 어르신들이 환호성을 질렀고 심지어 앤드류의 일행들도 탄성을 지르며 박수를 쳤어요. 성우는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앤드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정말로 그 작은 깃발에 화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이건 불가능해. 앤드류가 중얼거렸지만 정희는 차갑게 말했어요. 당신이 모르는 게 있죠. 저는 바람을 읽는 여자예요. 40년간 바람과 함께 살아왔거든요. 정희의 눈빛에는 승리의 기쁨보다는 깊은 만족감이 담겨 있었어요. 40년 만에 진짜 자신을 되찾은 순간이었습니다. 앤드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바다 위 흔들리는 깃발에 정확히 박힌 화살을 바라보며 그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어요. 자신감 넘치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대신 당황과 분노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드러났습니다. 이건 정말 불가능한 일인데. 앤드류가 중얼거리자 정희는 화를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40년 전에도 당신 가문 사람들은 같은 말을 했어요. 불가능하다고 말이죠. 하지만 진짜 실력 앞에서는 모든 음모가 무너지는 법이에요. 정희의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에 앤드류는 할 말을 잃었어요. 주변에 있던 그의 일행들도 모두 충격에 빠진 채 조용했습니다. 약속대로 계약서를 주세요. 정희가 손을 내밀자 앤드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하지만 쉽게 내주지는 못했습니다. 잠깐. 이건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약속은 약속이죠. 당신이 직접 제안한 조건이었잖아요. 성우가 앞서 나서며 앤드류를 압박했어요. 마을 어르신들도 하나둘씩 앞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김할아버지가 앤드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젊은이, 어른과 한 약속은 지켜야 하는 거야. 그게 인간의 기본 도리지. 결국 앤드류는 어쩔 수 없이 계약서를 정희에게 건넸어요. 정희는 서류를 받아들고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공동주택 부지의 소유권 이전 계약서가 맞았어요. 그런데 잠깐 할머니. 앤드류가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꺼냈어요. 혹시 박정희, 40년 전 양궁 선수였던 그 박정희가 당신인가요? 앤드류의 질문에 정희는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는 박정희예요. 당신 삼촌 박철민에게
인생을 망친 그 박정희 말이에요. 앤드류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이제야 모든 것을 이해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당신이 진짜로, 네, 당신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맞아요. 그리고 5년 전 교통사고로 죽은 박진수도 제 아들이었어요. 정희의 말에 앤드류는 크게 당황했어요. 자신의 정체가 들킬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죠? 당신 팔찌에 새겨진 가문 문양을 보고 알았어요. 그리고 성우가 조사해서 알려줬죠. 당신이 박철민의 조카이고 제 아들을 죽인 진짜 범인이라는 걸 말이에요. 앤드류는 이제 완전히 궁지에 몰렸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그에게 집중되었고 특히 마을 어르신들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그런 일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어요. 다만 뒤에서 조종했죠. 40년 전 당신 삼촌이 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정희의 말에 앤드류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결국 그는 고개를 숙이며 인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로. 하지만 정희는 그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사과는 필요 없어요. 다만 약속한 대로 금괴도 주세요. 그리고 다시는 이 마을에 나타나지 마세요. 앤드류는 주머니에서 금괴를 꺼내 정희에게 건넸어요. 그리고 일행들과 함께 서둘러 양궁장을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뒤돌아보지 않은 채 말이에요. 앤드류 일행이 떠나자 마을 어르신들이 정희를 둘러쌌어요. 모두들 기쁨과 감격에 차서 정희를 축하했습니다. 정희야, 정말 대단했어. 40년 만에 복수를 한 거구나. 하지만 정희의 표정은 의외로 평온했어요. 복수를 했다는 기쁨보다는 깊은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어르신들, 이제 걱정 없이 사실 수 있어요. 이 땅은 영원히 어르신들 것이에요. 정희는 계약서를 김할아버지에게 건넸어요. 정희야, 이건 내가 따낸 거잖아. 내 것이야. 하지만 정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이건 우리 모두를 위한 거예요. 제가 혼자 할 수 있었던 일이 아니거든요. 그날 저녁 마을 회관에서는 작은 축하 모임이 열렸어요. 정희는 금괴를 팔아서 마을 어르신들의 생활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양궁장도 새롭게 단장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기로 했어요. 일주일 후 양궁장에는 새로운 간판이 걸렸습니다. 희망양궁장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것이었어요. 정희는 벽에 40년 전 금메달 사진을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사진 옆에는 새로운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바람이 변해도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원하는 곳에 닿는다. 이 문구는 정희가 40년간의 경험을 통해 깨달은 인생의 지혜였어요. 양궁장을 찾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정희의 이야기가 소문을 타고 퍼지면서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특히 나이 든 분들이 많이 오셔서 정희에게 양궁을 배우며 새로운 희망을 찾아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희는 혼자 관역을 향해 화살을 쏘고 있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기계적인 동작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즐기면서 쏘는 화살이었어요. 성우가 양궁장을 찾아와서 정희에게 말했어요. 어르신, 서울에서 기자들이 취재하러 온다고 해요. 어르신 이야기를 신문에 실으려고 한대요. 하지만 정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성우야. 이제는 조용히 살고 싶어. 화려한 조명은 필요 없어. 정희는 관역에서 화살을 뽑으며 계속 말했어요. 40년 전에는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가 필요했어.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진짜 중요한 건 내 마음의 평화거든. 해가 지기 시작하자 정희는 양궁장 정리를 시작했어요. 관역을 치우고 화살을 정리하고 활들을 제자리에 걸어두었습니다.
20년간 반복해온 일상이지만 이제는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양궁장 문을 잠그며 정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별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40년 전과 같은 별들이지만 정희에게는 전혀 다르게 보였어요. 집으로 향하는 길에 정희는 작은 마을의 고요함을 만끽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을 오랫동안 차갑게 얼려놓았던 응어리가 완전히 녹아내렸어요. 대신 따뜻한 평온함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정희의 눈에는 더 이상 서름이나 분노가 아닌 깊고 평온한 빛이 머물렀어요. 바람이 변해도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원하는 곳에 닿을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증명한 정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희는 진정한 자유를 얻었어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자유 말이에요. 바람이 변해도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원하는 곳에 닿는다. 박정희 할머니의 이 한마디가 오늘도 제 마음에 깊이 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꾸 포기하게 되죠. 이제는 늦었어. 나이가 너무 많아 라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다시 시작할 용기만 있다면 언제든 새로운 기회가 온다는 것을. 여러분도 지금 포기하고 싶은 무언가가 있다면 박정희 할머니의 마지막 화살을 떠올려 보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힘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다음 주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